아, 뭐 아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실 뭐 이 책에서 쟁점이 될 만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책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장애인의 문제를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생각의 관점을 좀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박인성 선생님. 네. 저는 어쨌거나 이 책에서 앞서서도 저희가 이미 사용한 단어들 중에 나왔지만 수용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고 실존을 받아들이는 단독자로서의 자기인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개념이 오늘날에 어쨌거나 뭐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성찰해 줄 수 있는 면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꾸만 요즘에는 점점 더 우리가 아까 심기현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가치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 한켠에는 믿지만 결코 실제적인 삶에서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 꺼져. 어쨌거나 뭐 모든 결혼이라는 건 사실 다 뭐 경제적인 거야. 그럼 막 경제적인 관념으로 모든 삶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환원되어가는 면모가 오늘날에 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요즘에 특히 좀 절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는 코로나의 종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황폐화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이걸 다시 한번 나의 인생 역전. 아니 지난번에 코인 나왔을 때도 그렇고 특히 20, 30대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 언제 한번 내 인생 역전의 시기가 올까.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유사일의 마지막 계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때 그랬다가 이번에는 또 코로나 시대에 주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유사일에 또 계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어떤 자기 인생 몰빵해서 한탕을 노려보는 이런 식의 태도로 가는 이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이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의 가치가 굉장히 좀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속물적인 어떻게 보면 동물화된 속물성이 보편화되어 있는 삶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엄연히 실제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정체성 정치에 대하여 김원영 작가가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친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약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뭐 비판이나 혹은 공격뿐만이 아니라 세계 자체를 좀 납작하게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또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이 수용이라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양쪽으로 가지고 있는 적용 능력이 있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게끔 이 책이 좀 유도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에 좀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 책이 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코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중에 코인 투자에서 200을 잃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모든 투자가 다 인생 역전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너야? 예? 당신이세요? 전데 저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누구지? 나중에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죠. 네. 동학개미들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건희 선생님. 질문이 뭐였죠?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다면.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천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화재로 노동자들이 이제 또 수십 명 죽고 2008년에도 또 이천에서 냉동창고 화재가 났었는데 비슷한 사고로 그때도 수십 명이 죽었어요.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N번방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그 사건들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고쳐지지 않는가? 우리 이 나라의 문제들은 왜 영겁 회기처럼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비극들이 계속 벌어지는가?
저는 그게 답은 한국이 가해자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자 중심 사회야 한국은. 가해자들이 어떤 짓을 해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사기를 쳐도 몇백억씩 해먹으면 더 떵떵거리고 더 빨리 나오고 집행유예로 더 빨리 나오고 그 통계도 있더라고요. 몇백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면 집행유예 확률이 확 올라와요. 그런 방식의 특히 이제 성폭력 같은 것들도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을수록 집행유예 확률이 높아지고 사실은 그런 가해자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은 아까 박유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면책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의 죄를 사해주겠다. 반면에 못 살고 가난하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빵 한 개 훔치고 라면 몇 개 훔쳤다고 해서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썩어야 되는 그런 방식의 사회가 바로 가해자 중심의 사회죠.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자기가 신분이 폭로되고 자기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지금도 많잖아요. 그런 가해자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저는 늘 이 되돌이표처럼 돌아가지만 그게 바로 능력주의적인 사회, 그게 가해자 중심주의적인 사회의 뒷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능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용서해 줄게. 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죄 지은 대로 다 받아.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런 방식이 시스템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이라든가 약자라든가 혹은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지은 죄보다 더 크게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잘 나가고 혹은 뭐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되는 거죠. 면죄부를 받게 되는. 그런 가해자 중심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존엄, 품격이 아니라 존엄을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단순히 장애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부조리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면에 결국은 다 저는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우리 사고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문화로 이미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좀 큰 우리가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 정치가 가지는 한계, 당사자주의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특히나 워마드의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 이외의 다른 존재, 그것도 이제 그 비혼 여성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하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이제 이렇게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른 이제 어떤 장애인을 이제 비하하고 성소수자들을 이제 비하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을 비하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여성, 아이가 있는 여성을 비하하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내부 단속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그 외부를 다 적대시하는 그런 식의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는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김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다양한 그런 존재들이 이제 결합돼서 만들어진 그러한 건데 그러한 존재를 어떤 하나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낙인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당사자의 이 내용을 너무나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여성이라는 거. 근데 여성이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존재성을 이렇게 삭제하는 방식의 그런 정체성 정치나 혹은 이 당사자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소수자 정치, 소수자 운동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